말순이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부엌에서 기석과 수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연극을 해야 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며느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도 오래 못 가실 거야. 아들 기석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장례 치르면 바로 보험금 나와요. 어머니 명의 땅도 형식상 상속 절차 밟으면 걱정 마요. 이젠 우리 거예요. 말순의 손에서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숨이 턱 막히는 듯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0년 인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기석이도 서울에서 고생이 많을 텐데. 아침에 했던 혼잣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장독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시간입니다. 70세의 박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죠. 창밖으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어요. 낡은 부뚜막에 불을 지피며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혼잣말이 버릇이 된 지도 오래였죠. 말수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한 숟가락 떠내며 올해도 잘 익었다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어제 동네 아이들이 놀다 두고 간 공깃돌이 흩어져 있었어요. 말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말수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한 폭의 수묵화 같았죠. 이런 고요함이 좋으면서도 가끔은 너무나 적막해서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그랬어요. 아들 기석이와 며느리 수진이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수는 항상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도 힘든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시 생활도 팍팍할 텐데 늙은 어미 걱정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말수는 밥 한 공기와 함께 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반찬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깻잎 장아찌, 오이 무침, 어제 담근 겉절이까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반찬들이었죠. 숟가락을 들며 말수는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석이도 서울에서 고생이 많을 텐데. 그런데 작년 설날 며느리 수진이가 보였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시골집이 불편하다며 인상을 찌푸리던 모습,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시큰둥하게 바라보던 눈빛. 기석이는 엄마 걱정하지 말라며 용돈 봉투를 놓고 갔지만 수진이는 빨리 서울로 돌아가자고 재촉했었죠. 말수는 그때의 서운함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심지어 수진이는 화장실이 불편하다며 대놓고 불평을 했었어요. 기석이가 미안해하며 엄마를 달래는 모습이 오히려 말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장독대 옆에 심어둔 매화나무에서 향긋한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말수는 매화 가지를 꺾어 작은 화병에 꽂았습니다. 집안이 조금이나마 화사해진 것 같았죠. 그러면서도 문득 이 집이 너무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방 3개의 넓은 마당, 텃밭까지 혼자 사는 늙은이에게는 과분한 공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궈온 이 터전이 이제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이장님이 들렀습니다. 칠순이 넘은 이만철 어르신은 말순의 남편과 절친한 사이였죠. 이만철은 항상 말순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딴 오이와 토마토를 한 봉지 가져왔어요. 말순 씨, 오늘도 혼자 계시는구먼. 기석이는 언제 한번 내려온다고 했소? 아이고, 이장님. 걔들도 바쁜데 어떻게 자주 오겠어요. 전화로 안부 물어주는 것만도 고맙죠. 말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만철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에서 담근 막걸리 한 병을 놓고 갔어요. 말수는 이만철의 뒷모습을 보며 고마운 마음과 함께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이만철은 돌아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죠. 말순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웠던 겁니다. 저녁이 되자 매미 소리가 온 마을을 가득 채웠어요. 말순은 마당에 평상을 펴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라며 기석이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온 가족이 평상에 누워 별을 세며 이야기꽃을 피웠었는데 이제는 말순 혼자뿐이었어요. 기석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저 건강하게만 지내렴. 밤하늘을 향해 속삭인 말순의 목소리는 여름밤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흩어져 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말순은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기석이가 어릴 때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빛바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린 기석이는 아빠 어깨 위에 올라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혼자 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수는 사진첩을 덮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펴며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해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자를 캐서 감자전을 부쳐도 좋겠고 텃밭에 심은 상추로 쌈을 싸 먹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혼자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게 말순의 신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잠들기 전 말순은 머리맡에 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기석이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시간 내서 한번 내려갈게요. 말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 주라니 정말 올까 하는 기대와 또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할까봐 걱정이 교차했죠.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올 텐데 또 그런 차가운 표정을 보게 될까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말수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미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시골의 여름밤은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쳤죠. 말수는 눈을 감으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다음 주에 온대요. 며느리도 함께 오겠죠. 이번에는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수진이도 나름대로 힘들 텐데 내가 너무 서운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 말순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말순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기석이가 정말로 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온다고 했죠. 말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마루, 정갈하게 정돈된 방들,
텃밭에서 막 따온 채소들로 가득한 부엌.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기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놓고 수진이가 그나마 잘 먹던 잡채도 준비해야겠네. 말수는 아침 일찍 장을 보러 읍내까지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아껴 쓰는 돈이지만 오늘만큼은 지갑을 활짝 열었어요. 좋은 갈비를 골라 사고 표고버섯과 당면도 샀습니다. 과일도 듬뿍 샀죠. 기석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수박도 큰 것으로 하나 골랐습니다. 점심 무렵 부엌에서는 갈비찜이 푹 익어가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잡채를 볶으며 흥얼거렸죠. 오랜만에 집이 활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일찍 오후 2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기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죠. 기석이는 조금 더 수척해진 것 같았고 수진이는 여전히 도시적인 차림새로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반가운 마음에 기석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피곤해 보이네.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다행이에요. 기석이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건조하게 인사만 하고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갈비찜 다 됐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했고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 가득 놓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기석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수진이는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만 혼자 말을 이어갔죠. 기석아, 회사는 잘 다니고 있니?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네, 뭐 그럭저럭요. 엄마,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기석이가 밖으로 나가자 수진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릇들을 정리하려고 일어났죠. 그때였습니다. 부엌으로 가던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마당에서 기석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들려왔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연극을 해야 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기석이가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참아.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도 오래 못 가실 거야.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의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장례 치르면 바로 보험금 나와요. 어머니 명의 땅도 형식상 상속 절차 밟으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고요. 걱정 마요. 이젠 우리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말순의 손에서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스테인리스 그릇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에 놀란 기석이와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가? 기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웃었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릇이 미끄러졌네. 너희들 밖에서 뭐하니? 시원한 수박 썰어줄까? 수진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어머니, 좀 쉬세요. 저희가 부엌 치울게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시면 돼요. 평소와 달리 친절한 수진이의 태도가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보험금과 땅을 노리고 있었다니.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땅 문서와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죠. 말수는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들이 변한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아이였는데 자신이 몰랐던 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밖에서는 기석이와 수진이가 무언가를 의논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났죠. 말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모든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죠. 저녁 무렵 기석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올라갈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말수는 눈물 자국을 감추고 문을 열었어요. 벌써 가니? 저녁도 먹고 가지. 다음에 먹을게요.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기석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도 다 연극이었구나. 효도하는 아들 흉내를 내는 연극. 말수는 봉투를 받으며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혹시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까? 기석아, 엄마가 항상 건강할게. 너희들도 건강해야 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기석이와 수진이가 떠나고 집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까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래 못 가실 거야. 보험금, 우리 거예요. 각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과 잡채를 바라봤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느껴졌죠. 말수는 음식을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 오늘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평상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죽는다면, 아니 죽은 것처럼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기석이와 수진이는 정말로 기뻐할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험금과 땅을 차지하게 될까? 말순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원한다면 한번 해보자꾸나. 그날 밤 말순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죠. 새벽 4시 말순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에 옷 몇 벌과 통장, 도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문서는 따로 봉투에 넣어 깊숙이 숨겼죠. 그리고는 이만철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 말순이에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며칠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만철은 새벽 전화에 놀랐지만 말순의 다급한 목소리에 바로 달려왔습니다. 말순은 이만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제 들은 충격적인 대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계획까지. 이만철은 분노하며 말했죠. 그 못된 놈들,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장 혼을 내줘야지요. 아니에요, 이장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며칠만 도와주세요. 제가 죽은 것처럼 소문을 내주시면 돼요. 말수는 이만철의 도움으로 새벽 첫 시외 버스를 탔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가는 버스였죠.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는 6시간을 달려 강원도의 한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여관을 찾았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죠. 혼자 오셨어요? 며칠이나 계실 건가요? 한 달 정도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말수는 미리 준비한 현금으로 방값을 치렀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지금의 말순에게는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아 있으니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집을 떠났다는 것이요. 이틀 뒤 이만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석이도 내려왔어요. 그래요? 기석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울면서 난리였죠.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경찰에도 신고했대요. 근데 말순 씨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말순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장님,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슬쩍 소문을 내주세요. 제가 마을 뒷산 절벽 근처에서 목격됐다고요. 발을 헛디뎌서 그런 암시를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관에만 있지 않고 근처 재래시장에서 청소 일자리를 구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부지런한 말순을 좋아했죠. 특히 생선가게 주인 김씨 아저씨는 말순에게 잘해줬습니다. 아주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네, 혼자예요. 가족이란 게 때론 남보다 못하죠. 김씨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던 말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어요. 실종된 70대 노인, 가족들 애타게 찾아라는 자막과 함께였죠. 화면에는 기석이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눈물도 다 거짓이겠죠. 보험금을 타려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니까 저렇게 애타게 찾는 척하는 거겠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이만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 씨, 이제 장례 준비를 한대요. 시신은 못 찾았지만 실종 신고 넉 달이 지나면 사망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기석이가 벌써부터 서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요?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진이가 벌써 부동산 중개인을 집에 데려왔어요. 땅값을 알아보는 것 같던데요.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장님, 제가 숨겨둔 서류 봉투 기억하시죠? 그거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수는 이만철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만철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결국 말순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한편 강원도에서 말수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40대 여성 은희였어요. 은희는 어느 날 말순이 혼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드시지 말고 저희 가게로 오세요. 같이 먹어요. 은희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말순과 은희는 금세 친해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이가 된 거죠. 아주머니도 가족한테 상처받으셨구나. 저도 그래요. 전 남편이 제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갔어요. 사기꾼이었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은희의 말에 말수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은희도 놀랐지만
이내 말순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인간들, 돈 때문에 지옥을 보게 해줘야 해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희는 컴퓨터를 잘 다뤘고 각종 정보를 찾는 데 능했어요. 말순의 복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말순의 가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만철이 몰래 찍어보낸 사진을 보니 기석이와 수진이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죠.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장례식장 뒤에서 기석이와 수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요. 보험금은 언제 나오는지 확인했어요? 네,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땅도 명예 이전 준비 다 해놨고요. 말순은 은희가 해킹해서 얻은 기석이와 수진이의 문자 내용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챙기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하지만 예전의 박말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은희와 함께 세운 계획, 이만철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석이와 수진이가 스스로 판 함정.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말순은 여관방에서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세상, 내가 직접 보여주마.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말순은 은희와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옷가게 뒷방은 이제 두 사람의 작전 본부가 되었죠. 벽에는 기석이와 수진이의 일정표, 재산 관련 서류 사본들,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기석 씨가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네요. 은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석이가 다니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었죠.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상사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기 것으로 발표했다는 고발, 동료들과의 금전 문제 등이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 기석이가 이런 아이였다니. 말순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미 나쁜 길로 빠져 있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수진 씨도 만만치 않아요. 내연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은희가 보여준 사진에는 수진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기석이가 출장 간 날이었어요. 말순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속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때 이만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씨, 큰일 났어요. 기석이가 땅을 팔려고 계약까지 했대요. 근데 수진이는 따로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서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고 있고요. 부부가 서로 모르게 각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재미있네요. 그럼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된 것 같네요. 말순은 며칠 동안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둔 비밀 신탁 계약서였죠. 이 계약에 따르면 말순이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 서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말순과 이만철, 그리고 당시 공증을 도와준 변호사뿐이었죠. 은희 씨, 이제 이 서류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바로 공개하면 재미없죠. 천천히 하나씩 그들을 무너뜨려야 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기석 씨 회사에 제보를 해볼까요?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노렸다는 정황 증거들을 보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진이의 내연남 사진도 기석이에게 익명으로 보내죠.
두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기석이의 회사 감사팀에 익명 제보를 했어요. 기석이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내에서의 비리 의혹도 함께 첨부했죠. 며칠 뒤 기석이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석이의 휴대폰으로는 수진이와 내연남의 사진이 전송되었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죠. 기석이는 격분했고 수진이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만철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네요. 돈 앞에서는 부부도 소용없나 봐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석이가 도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석이는 이미 수억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과 땅을 노린 것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아주머니, 이건 정말 심각해요. 사채업자들이 기석 씨를 찾고 있대요. 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인데 위험에 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희가 말했죠. 아주머니, 이제 기석 씨가 스스로 선택해야 해요. 계속 나쁜 길로 갈지 아니면 뉘우치고 새 삶을 살지.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준비가 필요했어요. 변호사를 만나 모든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신탁계약서의 효력을 재확인했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말순 여사님이 살아계신 이상 그 누구도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2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남편이 생전에 왜 이런 신탁계약을 만들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던 거였죠. 현명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기석 씨와 수진 씨가 이미 저지른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말수는 은희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준비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거울을 보니 몇 달 전에 초라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정말 멋있어요. 이제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진짜 말순 여사님이 누구인지. 은희의 격려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만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장님, 기석이 부부 결혼 20주년 파티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큰 호텔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았는지 돈을 펑펑 쓰고 있대요. 좋아요. 그날 제가 나타날게요. 말수는 가방에 모든 서류를 챙겼습니다. 신탁계약서, 기석이의 비리 증거들, 수진이의 불륜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명서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은희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것도 보세요. 수진 씨가 기석 씨 몰래 아주머니 명의의 적금 통장을 찾아내서 해지하려고 시도했대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몰라서 실패했지만요. 적금 통장? 아, 그거 기석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거예요.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아껴가며 모은 돈까지 노리다니. 이제 정말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파티 전날 말수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이만철의 집에 머물렀죠. 이만철은 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말순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끝내세요. 네, 이장님. 이제 끝낼 거예요. 제대로 끝낼 거예요. 이만철은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석이와 수진이가 별거 중이지만 결혼기념일 파티는 체면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말순 씨,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진짜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 준비까지 하고 있답니다. 미안해요, 이장님. 곧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그날 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게 될 거라는 게. 남편,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제 잘못은 아니겠죠? 말수는 눈물을 닦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길고도 중요한 하루가 될 거였으니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 거였어요. 파티 당일 아침 기석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중인 수진이와는 파티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기석이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회사 감사, 아내의 불륜,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독촉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험금만 제대로 나오면. 그래, 그것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석이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가지급금 확인서와 땅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오늘 파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를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한편 수진이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내연남 준호가 앉아 있었죠. 수진이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늘 파티만 끝나면 바로 이혼 서류 낼 거예요. 그 바보 같은 기석이는 내가 따로 부동산 계약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겠어?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 마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유언장도 없어요. 배우자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죠. 수진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기석이 몰래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속 문제를 알아봤거든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으면 절반은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했죠. 파티장인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기석이가 보험금 가지급금으로 거금을 들여 준비한 거였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죠.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지인들까지 모두가 기석이 부부의 결혼 20주년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러게요. 장례식 때 기석 씨가 많이 울더라고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기석이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 파티로 체면을 세우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라고.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별거 중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했어요. 두 사람은 케이크 커팅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서로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잠깐만 따로 얘기 좀 해요. 기석이가 수진이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 내연남 얘기 들었어. 오늘 파티 끝나면 바로 이혼이야. 좋아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대신 재산 분할은 정확히 해요. 무슨 재산? 어머니 재산은 내가 장남으로서. 뭐라고요? 배우자인 저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다고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려는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석이와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케이크 앞으로 갔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연회장 입구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말순이었어요. 어머니? 기석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유령인가? 아니야, 진짜 말순 여사님이야. 말순은 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여러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집을 떠나 있었을 뿐이에요. 기석이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어디 계셨어요? 왜 연락도 없이... 연락이요? 내가 왜 연락을 해야 하죠? 죽기만을 기다리는 아들한테? 말순의 차가운 말에 기석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걱정? 보험금 걱정, 땅값 걱정 말이죠? 말순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기석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장례 치르면 바로 보험금 나와요. 걱정 마요. 이젠 우리 거예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기석이 부부를 바라봤어요. 기석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었나요? 내가 죽으면 땅도 우리 거라고 한 게 무슨 다른 뜻이 있나요? 말순은 이어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서가 내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알고 있어. 도박 빚이 얼마나 되니? 3억? 5억? 기석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라는 분과 호텔에 자주 가시던데 오늘도 미용실에 같이 계셨죠?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준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둔 신탁 계약서예요. 제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보험금도 땅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기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말수는 기석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도박에 빠진 것도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다 알아. 하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날 돈으로만 봤다는 거야. 어미를 보험금과 땅값으로만 계산했다는 거야.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말수는 차갑게 말했죠. 이혼하려고 했다면서요? 좋아요, 하세요. 어차피 받을 재산은 없을 테니까.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을 받고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기석이의 회사 상사는 다가와서 말했죠. 월요일에 회사로 출근하지 마세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입니다. 수진이의 내연남 준호도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화려했던 파티장은 썰렁해졌어요. 기석이와 수진이만 남아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 재산 얘기를 꺼내서. 뭐라고? 도박 빚 때문에 미친 건 누구야? 말수는 그들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은희와 이만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말순 씨.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티장 소동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말순은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장독대도 매화나무도 평상도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은희가 함께 와서 며칠 동안 머물기로 했거든요. 아주머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글쎄요. 시원하면서도 허전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말순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때 이만철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큰일 났어요. 기석이가 사채업자들한테 잡혀갔대요. 말순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죠. 은희가 재빨리 노트북을 켜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주머니, 기석 씨가 회사에서 해고됐고 수진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대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말순은 망설였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게 둬야 할까. 그런데 은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잠깐 이상한데요? 수진 씨가 기석 씨 명의로 대출을 여러 개 받았어요. 기석 씨 도장을 위조해서요. 뭐라고요? 은희가 보여준 서류들을 보니 수진이가 기석이 몰래 그의 명의로 수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돈은 이미 수진이와 내연남 준호의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였죠.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기석 씨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고 도망가려고 한 거죠. 말순은 분노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당하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말순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문서 위조와 사기 증거가 있는데 고발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석 씨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말순은 은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진이의 범죄 증거들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수진이와 준호의 도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말순은 사채업자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은희와 이만철이 만류했지만 말순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제가 기석이 어머니입니다. 아들 빚 얘기 좀 하러 왔어요. 사채업자들은 처음엔 말순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정식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진이의 사기 행각을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주머니, 그럼 기석 씨가 속은 거란 말이에요? 네, 제 아들도 잘못했지만 진짜 아기는 따로 있었어요. 경찰이 수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채업자 두목이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대신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석이를 만나러 갔어요. 초췌한 모습의 기석이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기석아, 수진이가 내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받은 거 알고 있니? 기석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빚이 더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말순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널 용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놔둘 수는 없어. 수진이와 맞서 싸워야 해. 며칠 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공항에서 수진이와 준호를 체포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필리핀으로 도피하려던 참이었죠. 압수한 노트북에서는 처음부터 기석이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려던 치밀한 계획서가 발견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진이가 말순의 실종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였어요. 수진이는 일부러 기석이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말순이 듣도록 연기했던 거죠. 말순이 사라지면 더 쉽게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 여자가 계획한 거였어?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복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수진이의 계략에 노란한 것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은희가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수진이는 결혼 전부터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사기를 쳐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기석 씨는 그저 먹잇감 중 하나였던 거죠. 법원에서 수진이와 준호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석이는 수진이가 위조한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도박빚과 회사 공금 횡령은 여전히 기석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냥 도와주지도 않을 거라고. 기석아, 내가 조건을 제시할게. 도박 치료를 받고 정직하게 일해서 빚을 갚아나가. 그럼 내가 담보를 제공해 줄게. 기석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말수는 아들을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만철의 도움으로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농사일을 구해줬어요. 도시의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기석이는 처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은희는 말순 곁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우리 시골에서 전통 장류 만들어서 파는 건 어때요? 아주머니 된장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것도 좋네요. 근데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말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은희와 함께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만철도 함께였죠.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인생 70의 새 출발이라니 운치 있지 않아요? 그럼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말수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수진이가 구속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기석이는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서 퇴원해 시골에서 농사일을 배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말수는 은희와 함께 전통 장류 사업을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말순 씨, 수진이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만철이 다급하게 전해준 소식에 말수는 놀랐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는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딸이 구속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였죠. 수진이 어머니는 말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우리 수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가 큰 잘못을 했지만 저희가 대신 빌게요. 평생 빌게요. 수진이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굽은 허리를 더 굽히며 간청했죠. 딸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니. 기석이의 아이일까? 아니면 내연남의 아이일까?
말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물었어요. 임신이라고요? 몇 개월이나 됐나요? 넉 달이래요. 기석 씨 아이가 맞을 거예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 기석이의 아이라면 자신의 손주인 셈이었죠. 하지만 수진이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일단 기석이와 얘기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친자 확인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수진이 어머니는 더욱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그동안 정말 많이 뉘우쳤어요. 구치소에서 매일 울면서 지낸대요. 자기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수는 기석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임신 소식을 들은 기석이는 망연자실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제 아이라면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 만약 내 아이라면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 말수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어요. 은희가 수진이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수진 씨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산의 그 부부는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였어요. 뭐라고? 서류를 자세히 보니 수진이는 어릴 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고 10살 때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된 거였습니다. 양부모는 수진이를 끝까지 감싸고 있었던 거죠. 말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불쌍한 사연이 있었구나.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구나.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도 어쩌면 상처받은 영혼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를 용서받을 이유는 되지 못했죠. 며칠 후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기석이의 친자가 맞았어요.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라니. 이런 상황에서 손주를 보게 될 줄은. 기석이도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전 수진이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아이는 버릴 수 없어요. 그때 수진이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어머님,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만은 제발 지켜주세요. 아이를 낳으면 어머님께 드릴게요. 저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어릴 때 버림받았던 것처럼 제 아이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말했죠. 아주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밤 수진이의 양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앨범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이 어릴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고아원에서 홀로 지내던 어린 수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른 몸에 큰 눈만 반짝이는 아이였죠. 양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늘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 갖고 싶다고. 버림받지 않는 가족이 갖고 싶다고. 그래서 결혼하면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대요. 돈에 집착한 것도 사실은 안정감을 원했던 거예요. 다시는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말수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도 결국 상처받은 아이였구나. 사랑받고 싶어서, 가족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집착했던 건가.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틀 후 말수는 구치소로 수진이를 면회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수진이는 초췌했지만 배는 불러 있었어요. 철창 너머로 본 수진이는 25살의 젊은 여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이는 내 손주야. 아이는 내가 키울게.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흐느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를 보니까 제가 그토록 원했던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내가 받을 벌은 받아야 해.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엄마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줄게.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을게. 면회를 마치고 나온 말수는 기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해. 농사일 열심히 해서 아이 키울 돈을 벌어야지.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수진이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직후 아이는 곧바로 말순에게 인계됐어요. 말순은 아이를 받아 안았죠.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순을 보며 방긋 웃었어요. 희망이라고 지을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라고. 은희가 옆에서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이 아이는 아주머니가 키우니까 잘 자랄 거예요. 수진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호는 5년을 받았죠. 기석이는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왔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이만철 이장님은 할아버지처럼 아이를 돌봐줬고 은희는 이모처럼 아이를 사랑해줬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축하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희망이를 안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매화나무에는 새로운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장독대 옆에는 은희와 함께 담근 새 장독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희망아, 너는 할머니처럼 아픈 인생을 살지 마라. 행복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단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고 할머니라는 말도 또렷하게 했어요. 말순의 집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기석이는 성실하게 농사일을 하며 빚을 절반 가까이 갚았고 말순과 은희의 전통 장류 사업은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 입점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봄날 아침 말순은 희망이를 업고 장독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서울에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아주머니, 우리 된장이 전국 전통식품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대상을? 말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70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은희는 상장과 트로피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제 우리도 어엿한 사업가예요. 말순이네 전통장이 전국 브랜드가 될 거예요. 그때 기석이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희망이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죠. 우리 희망이 아빠 왔어. 희망이가 아빠 하고 소리치며 기석이에게 팔을 뻗었습니다. 기석이는 딸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채용 제안이 왔어요. 농업기술 지도사로 일해달라고요. 그동안 농사일 열심히 한 걸 인정받았나 봐요.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다, 기석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양어머니였어요.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수진이가 보낸 편지예요. 꼭 전해달라고. 말수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어머니, 감옥에서 1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희망이 사진을 받아봤어요.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제가 키울 수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머니가 키워주시니 희망이는 올바른 아이로 자랄 거예요. 출소하면 멀리서라도 가끔 희망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빌겠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도 감옥에서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말했죠. 용서는 못해도 희망이한테는 엄마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크면 말해줘야겠죠. 그날 저녁 말수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기석이, 은희, 이만철, 그리고 희망이까지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된장찌개와 갈비찜, 잡채까지 푸짐하게 차렸죠.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말순이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기석이는 새 직장을 얻었고, 우리 사업은 대상을 받았고,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이만철이 덧붙였습니다. 말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일어서시다니.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죠. 은희가 희망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식당도 열어야겠어요. 말순이네 마이너스 다시 사는 밥상 기억하시죠? 그럼요. 우리 된장으로 만든 음식을 파는 거예요. 모두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희망이도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었어요. 다음 날 말수는 은희와 함께 시내에 작은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전통 장류를 판매하면서 간단한 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가게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했죠. 여기가 딱이네요. 우리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요. 은희의 말에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말순은 문득 남편 묘소에 들르고 싶어졌어요. 묘소 앞에서 말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찾았어요. 70의 사업가가 되고 손녀도 키우고 있어요. 기석이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강해졌거든요. 바람이 불어 매와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말순이네 마이너스 다시 사는 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축하 화환이 가게 앞을 가득 채웠죠. 기석이도 희망이를 안고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그런 말을 하니? 늦었지만 진심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될게요. 말수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식당은 첫날부터 손님이 많았습니다. 말순의 된장찌개와 전통 장아찌가 입소문을 탔죠.
은희는 홀서빙을 맡았고 기석이는 주말마다 와서 도왔어요. 희망이는 손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말수는 된장찌개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죠. 가족이란 게 항상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때론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때론 다시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해요.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했습니다. 나가면서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말순은 희망이를 안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말순이네 마이너스 다시 사는 밥상, 간판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희망아, 할머니가 70에 다시 시작했단다. 넌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희망이는 할머니 품에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놀라 희망이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벌써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된 거였죠. 할머니도 희망이를 사랑한단다.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0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 비록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말순. 이제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